26번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기 변동이 뭐냐면 실질 GDP,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이 거시경제 집계 변수들이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실질 GDP가 추세선을 중심으로 확장기와 수축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기 변동의 특징을 알아보면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이 항목들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 3개만 적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순환이 비대칭적이다. 방금 이 그래프에서 봤지만 이 경기 확장 국면,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해서 최고 정점에 오르기까지 이 확장 국면은 길고,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 확장 국면의 정점을 지나서 꺾이기 시작해서 하락해서 저점을 찍을 때까지 이 수축기가 더 기간이 짧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실증적인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부분인데 이 케인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상관. 이것은 지속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통계학에 보면 자기상관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즉 과거의 경제 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경제활동 변화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상관의 특징에 의해서 이 경기 변동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경기순환 이론들, 즉 경기 변동 이론들이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가져오는 전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공행성. 이것은 동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경기 변동의 정의에서도 봤지만 이러한 거시경제 집계 변수들이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같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거나 같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일어나거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실질 GDP의 변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장기 추세선을 따라서 실질 GDP가 변동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고용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총 생산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함께 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공행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루카스 교수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동에 의해서 생산과 물가가 같이 상승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화량, 생산, 물가가 동일 방향으로 증감함을 보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행성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보기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보기들을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정의에서 나와 있듯이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기간과 강도가 다르다. 지금 보면 1번 특징에서 이 확장 국면은 길고 수축 국면은 짧다고 돼 있죠. 그게 기간에 관한 것이고, 강도는 이 점들을 이은, 즉 이 저점을 이었을 때 그것과 고점 간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진폭이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바로 이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루카스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공행성을 보인다고 했다. 아까 경기변동 특징의 세 번째 특징에서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통화량, 생산, 물가 등이 동일 방향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케인즈는 경기 변동의 주기적인 규칙성을 강조했다.
아까 경기 변동의 특징 1번에서 경기 순환 특징이 확장 국면이 길고 수축 국면이 짧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기적으로 확장과 수축이 발생하긴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각 학파별 경기 변동 이론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 변동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경기 변동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두 번째는 그 원인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어떻게 파급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학파별 경기 변동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경기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파별 또는 경제학자별 경기 변동의 분석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인즈의 경기 변동 분석 방법을 보겠습니다. 케인즈는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의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민간 기업의 투자는 장래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의해서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저에는 기업가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 즉 기업가의 이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크게 의존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경기 변동 자체를 불균형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추세에서 이탈하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인데요.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총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봤고요. 그러면 경기 변동이 어떻게 파급되어야 되는지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와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근거해서 모형을 설정했는데,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가 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물가에 대한 착각을 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물가에 대한 착각이 기간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생산과 노동 공급의 증감을 유발시켜서 경기 변동이 파급되어 나간다고 봤습니다. 이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은 경기 변동을 균형 상태에서 추세를 이탈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하에서 최적화 행위, 즉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균형의 상태로 봤습니다. 그 다음 키들랜드와 프레스캇 교수의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이것은 앞에 케인즈나 루카스가 경기 변동의 원인을 총수요 측면에서 찾는 것과 반대로 총공급 충격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술 충격이죠. 그리고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도 역시 합리적 기대와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이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고, 이 기술 충격에 따라서 노동 공급과 소비가 기간 간 대체 원리에 의해 변동됨에 따라 경기 변동이 파급되어 나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랑 비교를 하면 똑같은 기간 간 대체 원리를 가지고 파급되어 가는 것을 보였지만, 루카스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이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로 인한 물가에 대한 착각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돼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과 소비의 기간 간 대체 원리에 자본재 생산에 시일이 걸린다는 완결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생산 변동이 여러 기간으로 파급되어 가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루카스의 경기 변동 이론과 비교해서 경기 변동이 장기간에 걸쳐서 파급되어 나가는 지속성, 즉 자기상관적인 측면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카스 모형과의 하나의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 경기 변동을 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이 균형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 경기 변동이라고 봤는데, 이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추세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이 계속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케인즈 학파인데, 세케인즈 학파는 기본적으로 이 루카스라든가 키들랜드 프레스캇의 균형경기 변동 이론의 기본 가정인 합리적 기대와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균형경기 변동 이론이 시장의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가정을 한 반면에 세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전통에 따라서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봤습니다. 이 경직적이라는 것은 그냥 고정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신속하지 못하다, 서서히 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케인즈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을 그냥 가정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세케인즈 학파는 미시적으로 최적화 행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의 결과로 이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산출량 변화가 유발돼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을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즉 추세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불균형이 민간의 최저가 행위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변동에 대해서 각 학파별로 또는 경제학자별로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27번, 토빈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빈의 Q는 주식시장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투자이론으로 이 평균 Q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분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표시가 되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란 것은 주식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리고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나 차량, 건물 같은 것을 각각 해당하는 자본재 시장에서 새로 구입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 Q는 아래와 같이 변형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총 자산가치분의 기업의 총 시장가치로, 기업의 총 시장가치라는 것은 결국 주식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시장가치를 합친 것이 되겠죠. 이것은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모는 총 자산가치인데 이것은 장부가액, 즉 주식 장부가치와 부채 장부가치의 합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부채 같은 경우에 시장성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시장가치 대신에 장부가치를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Q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식의 분자는 주식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해서 주식만 나타내고 있지만, 보통 이 아래와 같이 주식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합한 시장가치로 분자를 놓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Q가 1보다 커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자본의 가치가 자본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본을 설치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 평균 Q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자본의 시장 가치보다 대체하는 비용이 더 크니까 차라리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보다 클수록 신규 투자가 증가한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기업 보유 자본의 시장 가치와 기업 보유 자본의 대체 비용의 비율이다. 이것이 바로 이 평균 Q의 이 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업 보유 자본의 시장 가치는 주식 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고요. 기업 보유 자본 대체 비용은 이렇게 기업의 실물 자본을 대체하는 비용이 됩니다. 아니면 해석을 이 아래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보유 자본이라는 것을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해석을 하면 이 분자는 기업의 총 시장 가치가 되고, 분모는 기업의 총 자산 가치.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서 그대로 산다고 할 때의 그 가치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Q가 아니라 한계 Q라고 해서 하야시라는 교수가 일정 조건 하에서 평균 Q와 동일한 개념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4번을 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발행 주식의 가치와 기업 부채 합을 자본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보유 자본 가치로 나눈 값으로도 계산될 수 있다. 이게 이 아래에 있는 대체적인 토빈 Q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분자에 기업 발행 주식 가치, 기업 부채 합이 들어가고 분모에 자본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즉 자산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보유 자본, 여기서는 자산을 의미하겠죠. 기업 보유 자산의 가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알아보기 위해 이 한계 Q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토빈의 Q는 한계 개념인데 이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앞에서 봤던 평균 Q의 개념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계 Q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본재 한 단위의 가격분의 자본 한 단위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생산을 결정을 할 때 평균 개념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개념인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비교를 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투자 역시도 한계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이 분자는 자본 한 단위 증가를 시켰을 때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의 자본재 한 단위의 가격, 이것은 정확히는 자본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자본 서비스를 한 단위 이용하고자 할 때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재화 가격을 의미하고요. 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것은 자본재 가격 곱하기 감가상각률 더하기 실질이자율인데, 이것은 자본재를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이 자본재를 임대해 줄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식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재를 보유해서 임대해 주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재의 감가상각 관련된 비용이죠. 자본재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즉 임대해 주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역시 자본재를 임대해 주는 데 관련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이자율이 자본 서비스 가격의 일부가 되고요.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것은 자본을 보유해서 임대해 주는 사람이 자본 임대에 따른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자본재 가격 곱하기 감가상각률 더하기 실질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이자율이라는 것은 투자 시 요구되는 실질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이것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재화 가격과 자본재 가격이 같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 더하기 실질이자율분의 MPK가 되고, 이 실질이자율을 피셔 방정식으로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률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 책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식 말고 이 감가상각률이 분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R-5분의 MPK-D로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기 3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 투자 시 요구되는 실질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비율로도 계산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토빈의 Q가 실질 수익률이 실질이자율 R이니까 나누기 파이, 이런 비율로 토빈의 Q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출한 이 한계 Q를 보면 실질이자율이 지금 이 분모에 있죠.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분모에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실질이자율이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면 토빈의 Q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토빈의 Q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왼쪽에 보기 3번에 따른 이 식은 어떤지 보면, 만약에 R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토빈의 Q도 상승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파이가 상승했다. 그러면 토빈의 Q는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한 한계 Q의 경우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 3번은 한계 Q가 아니라 한계 Q의 역수를 의미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